영상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 며느리, 빨리 안 와. 아침상이 왜 이렇게 늦어? 시어머니 조명숙 62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새벽 5시 30분 주방에 울려 퍼졌고, 며느리 한지은 35은 죄송합니다. 어머니, 지금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급히 상을 차렸습니다. 지은은 결혼 10년 동안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시댁 식사를 준비했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된장찌개가 왜 이렇게 싱거워? 다시 만들어. 어머니, 제가 간 맞춰봤는데. 뭐? 내가 맞춰봤다고? 내 입맛이랑 우리 입맛이 같아? 다시 만들라니까. 지은은 한숨을 쉬며 네, 어머니라고 대답하고 찌개를 다시 끓이러 갔습니다. 이런 일은 일상이었고, 명숙은 며느리를 하녀처럼 부리며 학대했으며, 내가 우리 집에 시집 온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 내 친정이 뭔데 가난한 집 딸이 우리 같은 집안에 들어왔으면 감사해야지라고 늘 무시했습니다. 지은의 친정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지만, 시댁은 중견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부유한 집안이었고, 명숙은 이를 빌미로 며느리를 깔보았습니다. 너희 친정에서 얼마 받았다고 이렇게 건방져? 예물도 제대로 못해준 주제라고 비난했으며, 지은은 죄송합니다. 어머니라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강준혁 38은 전형적인 마마보이였고, 여보, 어머니가 너무 심한 것 같아라고 말하면 뭐가 심해? 어머니가 며느리 교육하시는 건데 당신이 잘하면 되잖아라고 오히려 아내를 탓했습니다. 준혁은 항상 어머니 편만 들었고, 지은을 보호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준혁아, 내 와이셔츠 다렸어? 아, 그거 어제 와이프한테 시켰는데 안 했나 봐요, 어머니. 뭐, 며느리, 당장 와. 지은은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깜빡했습니다라고 사과했지만, 사실은 준혁이 어젯밤 늦게 던져놓고 내일까지 다려놔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다렸지만, 명숙은 내가 며느리로서 할 일도 제대로 못해? 이러니까 애도 못 낳지라고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지은은 결혼 1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고, 이는 시댁에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애를 못 낳으면 며느리가 아니야, 그냥 식객이지라고 명숙은 늘 비난했으며, 지은은 죄송합니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사과했지만, 사실 아이를 못 갖는 이유는 준혁에게 있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지은은 정상이었지만 준혁에게 문제가 있었고, 의사는 남편분이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말했지만, 준혁은 무슨 소리야? 내가 문제 있을 리 없어. 당신이 문제 있는 거야라고 부인했습니다. 지은이 여보, 검사 결과가 라고 말하려 하자 준혁은 닥쳐. 이 일은 어머니한테 말하지 마, 알았어? 라고 협박했습니다. 결국 시대 식구들은 지은만 탓했고, 저희 준혁이는 건강한데 며느리가 문제가 있나 봐요라고 소문을 퍼뜨렸으며, 친척들도 지은 씨 병원 가보셨어요? 요즘 치료하면 다 낫는다던데라고 수군거렸고, 지은은 네,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혼자 모든 비난을 감수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시아버지 강태수 65는 며느리에게 늘 친절했고, 지은아, 고생이 많구나라고 위로해 주었으며,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미안하다라고 사과했습니다. 태수는 3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었고, 말도 어눌해졌지만 지은만은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아버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고맙다, 지은아. 너만 나한테 잘해주는구나. 아버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당연한 거죠. 태수는 지은의 손을 잡으며 지은아, 조금만
참아라. 아버지가 다 알고 있다. 라고 중얼거렸고 지은은 괜찮아요.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났습니다. 명숙은 남편 태수마저 무시했고 당신은 이제 아무 쓸모도 없으니까 가만히나 있어라고 냉대했으며 태수의 식사도 제대로 챙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은만이 태수를 정성껏 돌봐주었고 아버님, 오늘은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갈비찜 만들었어요 하고 말하며 식사를 챙겨드렸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천사야. 아버님 또 그러세요. 태수는 서랍에서 열쇠 하나를 꺼내 지은에게 주며 지은아, 이거 받아둬. 나중에 쓸 날이 올 거야. 라고 말했고 지은은 아버님, 이게 뭐예요? 라고 물었지만 태수는 그냥 받아둬.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라고 당부했습니다. 지은은 열쇠를 받아 조심스럽게 보관했지만 무슨 용도인지 몰랐고 아버님이 왜 이걸 주시는 걸까? 라고 궁금해했지만 태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명숙은 지은을 불러 며느리, 내 귀걸이 못 봤어? 다이아몬드 귀걸이 말이야라고 물었고 지은은 아니요. 어머니, 못 봤는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명숙은 거짓말하지 마. 내가 청소하면서 훔쳐갔지? 라고 의심했고 지은은 어머니, 정말 모릅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내 방 뒤져봐야겠어. 명숙은 며느리 방을 뒤졌지만 귀걸이는 없었고 나중에 자기 서랍에서 발견했지만 아, 여기 있었네. 근데 내가 여기 둔 거 아니야? 라고 억지를 부렸으며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이런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준혁은 아내에게 관심이 없었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으며 술 냄새를 풍기고 야, 물 떠와라고 명령했습니다. 지은이 여보, 오늘 회식이었어요? 라고 물으면 응, 피곤하니까 말 걸지 말라고 짜증냈고 부부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은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고 한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발견했습니다. 오빠, 오늘 너무 좋았어요. 또 만나요. 나도 다음 주에 또 보자라는 내용이었고 지은은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뭐가? 아, 그거 회사 후배야. 업무 얘기한 거야. 업무 얘기가 오늘 너무 좋았어요예요? 야,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줬다고 의심해? 준혁은 오히려 화를 내며 지은을 비난했고 당신은 애도 못 낳으면서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라고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지은은 여보, 미안해요. 라고 사과했지만 준혁은 에이 짜증나라고 말하며 방을 나갔습니다. 지은은 혼자 울었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10년 동안 노예처럼 일하고 사랑도 받지 못하고 존중도 받지 못하고 라고 자괴감이 들었지만 그래도 참아야지. 이혼하면 어디 가서 살아?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몰랐습니다. 준혁이 정말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명숙이 이미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며느리를 몰아내기 위해 계획을 짜고 있다는 것을 태수만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며느리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조용히 자신의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지은아, 조금만 참아라. 아버지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중얼거렸고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유언장, 재산 목록, 그리고 며느리를 위한 특별한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빨리 안 와? 저녁상 차려. 명숙의 고함 소리에 지은은 네, 어머니. 라고 대답하며 급히 주방으로 갔고
태수는 창밖을 보며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시한폭탄의 초읽기가 시작되었고 지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개월 후 준혁의 분류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고 집에 들어오는 날이 일주일에 2-3일밖에 안 되었으며 회사 일이 바빠서라는 핑계만 댔습니다. 지은은 남편의 옷에서 향수 냄새를 맡았고 여보, 이 향수 냄새 라고 물었지만 준혁은 회사 여직원이 향수를 뿌렸나 봐 엘리베이터에서라고 둘러댔습니다. 어느 날 지은은 남편의 정장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발견했고 호텔, 디럭스룸, 25만 원이라는 내용이 찍혀 있었습니다. 지은의 손이 떨렸고 여보, 이게 뭐예요? 왜 호텔 영수증이? 라고 물었습니다. 준혁은 당황하며 아, 그거 지방 출장 갔을 때 묵었던 거야 라고 변명했지만 지은은 여보, 출장은 회사 카드 쓰잖아요. 왜 개인 카드로?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준혁은 화를 내며 야,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내가 거짓말한다고? 라고 소리쳤고 지은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라고 물러섰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의심만 하고 애도 못 낳으면서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여보, 미안해요. 지은은 또다시 사과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남편이 정말 바람 피우는 거 아닐까? 라고 의심이 커졌습니다. 다음날 지은은 용기를 내어 남편을 미행하기로 결심했고 준혁이 오늘 회식이야. 늦을 거야 라고 말하고 나간 후 몰래 따라갔습니다. 준혁은 회사 근처 레스토랑에 들어갔고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과 마주 앉았으며 두 사람은 웃으며 대화했고 매우 친밀해 보였습니다. 지은은 멀리서 지켜보며 저 여자가 누구지? 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식사 후 두 사람은 호텔로 향했고 지은은 숨이 막혔으며 정말로 바람 피우고 있었어? 라고 확신했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고 10년 동안 나는 노예처럼 살았는데 남편은 다른 여자를 라고 비통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시어머니 명숙에게 어머니, 제가 오늘 준혁 오빠를 봤는데 다른 여자랑 이라고 말하려 했지만 명숙은 뭐 우리 준혁이가 바람 피운다고 내가 잘못 본 거겠지라고 일축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직접 봤어요. 호텔에 들어가는 것까지. 아, 너 지금 우리 아들 명예 훼손하려고 그래? 내가 며느리로서 제대로 못하니까 준혁이가 밖에서 위로받는 거 아니야? 명숙은 오히려 며느리를 비난했고 내가 애를 낳았으면 준혁이가 바람 피울 이유가 있겠어? 다 내 탓이야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지은은 어머니, 그래도 라고 항변하려 했지만 명숙은 닥쳐. 이 얘기 다시 꺼내면 너 가만 안 둬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이 새벽 2시에 들어왔고 지은은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라고 말했지만 준혁은 피곤해 내일 얘기해라고 무시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준혁은 대화를 피했고 지은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한편 태수는 며느리의 고통을 알고 있었고 지은을 불러 지은아. 힘들지. 아버지가 다 알고 있어. 라고 위로했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고 태수는 조금만 참아라. 곧 모든 게 밝혀질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지은아, 이거 받아둬. 태수는 작은 USB를 건네며 이 안에 증거가 다 있어. 준혁이가 횡령한 증거, 그리고 바람 피운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지은은 놀라며 아버님,
이게 어떻게? 라고 물었지만 태수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지금은 조용히 있어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며칠 후 명숙은 지은을 거실로 불러 며느리 앉아라고 명령했고 준혁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 우리 이제 헤어지자. 네, 헤어지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명숙은 냉정하게 준혁이랑 이혼해. 넌 우리 며느리로서 자격이 없어라고 선언했고 지은은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뭘 잘못했냐고? 10년 동안 애도 못 낳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는 남편 의심까지 하고 내가 우리 집에서 뭘 했어? 어머니, 저는 10년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준혁이 끼어들며 지은 씨, 우리 이제 끝내요. 나도 지쳤어요. 라고 말했고 지은은 여보, 왜 갑자기? 라고 당황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나는 오래전부터 생각했어요. 우리 이혼하자고. 여보, 다른 여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네, 맞아요. 나한테 다른 여자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임신했어요. 라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지은은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고 뭐? 라고요. 임신?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3개월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혼하고 나는 그 여자랑 재혼할 거예요. 지은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여보, 10년 동안 우리가 함께 산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라고 울먹였지만 준혁은 미안해요. 하지만 나는 결심했어요. 라고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명숙은 그러니까 빨리 이혼 서류에 사인하고 나가. 위자료는 없어. 내가 며느리 역할 제대로 못했으니까라고 통보했고 지은은 어머니 너무하십니다. 라고 항변했지만 명숙은 뭐가 너무해? 당연한 거지. 빨리 사인해라고 재촉했습니다. 지은은 이혼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고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라고 허탈했지만 사인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준혁은 그럼 재판으로 가죠. 당신이 불임이라는 증거 다 있으니까 어차피 이혼될 거예요. 라고 협박했습니다. 지은은 제가 불임이 아니에요. 여보가 문제가 있다는 거 병원에서 라고 말하려 했지만 준혁은 닥쳐. 그런 거짓말 하지 마. 라고 소리쳤고 명숙도 우리 아들이 문제 있을 리 없어. 지금 다른 여자애가 졌잖아 라고 비난했습니다. 지은은 라고 말문이 막혔고 그 여자애가 정말 준혁 오빠 애인지 라고 의심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지은은 결국 이혼 서류에 사인했고 이제 짐 싸서 나가. 오늘 안으로라고 명숙이 명령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너무 급한 것 같은데요. 뭐가 급해? 빨리 나가. 여기 내 집 아니야. 지은은 방으로 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고 10년 동안 살았던 집이지만 가져갈 것은 별로 없었으며 나는 정말 이 집에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고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짐을 다 싸고 나오는데 태수가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고 지은아, 잠깐 이라고 불렀습니다. 지은은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며느리로서 부족해서 라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태수는 옆에 있던 서류 가방을 가리키며 지은아, 이거 가져가 라고 말했고 지은은 아버님, 이게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태수는 나중에 열어봐. 혼자 있을 때 열어봐. 라고 당부했고 그리고 지은아, 너는 정말 착한
며느리였어. 고마웠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고 인사했고 태수는 지은아, 힘내라.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라고 위로했습니다. 명숙이 나타나 뭐해? 빨리 안 나가? 라고 재촉했고 지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이제 어디로 가지? 라고 막막했지만 손에 든 서류 가방이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지은은 아버님이 왜 이 가방을 주셨을까? 라고 궁금해하며 택시를 타고 친구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지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폭탄이 들어 있었지만 지은은 아직 몰랐습니다. 친구 이소희 35의 집에 도착한 지은은 소희야. 나 좀 재워줄 수 있어? 라고 부탁했고 소희는 지은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짐을 들고? 라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지은은 이혼했어. 시댁에서 쫓겨났어. 라고 울먹이며 대답했고 소희는 뭐? 이혼? 라고 충격받았습니다. 소희는 지은을 안아주며 괜찮아. 일단 들어와. 천천히 얘기해라고 위로했고 지은은 소희의 거실에 앉아 지난 10년간의 고통과 남편의 불륜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소희는 그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분노했고 지은아, 넌 너무 착해서 탈이야. 10년 동안 참았어? 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바보 같았어.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일단 쉬어. 오늘은 푹 자고 내일 생각하자. 지은은 소희가 마련해준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고 옆에 놓인 서류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님이 이걸 왜 주셨을까? 혼자 있을 때 열어보라고 하셨는데 라고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지은은 일어나 가방을 열기 시작했고 첫 번째로 나온 것은 봉투였으며 겉에 지은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은 봉투를 열어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 지은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우리 집을 떠났을 것이다. 아버지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알고 있었다. 10년 동안 노예처럼 일하며 학대받는 너를 보면서 아버지는 매일 가슴이 아팠다. 명숙이와 준혁이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버지는 다 봤다. 하지만 아버지는 병으로 쓰러진 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아버지는 너를 위해 준비했다. 이 가방 안에는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들어있다. 첫째, 아버지의 유언장이 들어있다. 아버지는 전 재산의 50%를 너에게 상속한다. 명숙이와 준혁이는 각각 25%씩만 받게 될 것이다.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이미 변호사와 공증을 마쳤다. 둘째, 준혁이의 횡령 증거가 들어있다. 준혁이는 지난 5년 동안 회사 돈을 빼돌렸고 총 금액은 3억 원이 넘는다. 증거 서류와 계좌 내역이 모두 있다. 셋째, 준혁이의 불륜 증거가 들어있다. 사진, 호텔 영수증, 문자 메시지 등 모든 증거가 있다. 심지어 그 여자가 임신한 아이가 준혁이 아이가 아니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도 있다. 그 여자는 준혁이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넷째, 명숙이의 탈세 증거가 들어있다. 명숙이는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수억 원을 탈세했고 이 역시 증거가 모두 있다. 지은아, 너는 이 증거들을 이용해서 너를 괴롭힌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다. 하지만 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다. 이 재산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내가 꿈꾸던 삶을 살아라. 그리고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아라. 명숙이와 준혁이가 너를 괴롭히면 증거를 사용해도 좋다. 하지만 그들에게 얽매이지 말고 너의 행복에 집중해라. 아버지는 내가 우리 집에 와서 정말 기뻤다. 너는 진짜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다. 이런 며느리를 둔 것이 아버지의 자랑이었다. 마지막으로 지은아,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자신을 사랑하고 당당하게 살아라.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시아버지 강태수가. 지은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아버님, 아버님 라고 흐느꼈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셨다니 라고 감동했고 동시에 아버님이 저를 위해 이렇게 준비해 주셨다니 라고 감사했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 안의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유언장이었고 강태수는 전 재산의 50%를 며느리 한지은에게 상속한다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었으며 변호사 도장과 공증 확인서도 함께 있었습니다. 전 재산의 50%, 시아버님 재산이 얼마나 되는 거지? 다음 서류를 보니 재산 목록이 나왔고 부동산 10채, 예금 50억, 주식 30억, 회사 지분 20% 등 총 자산이 200억이 넘었습니다. 지은은 이게 100억이 넘는 돈을 저한테 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준혁의 횡령 증거였고 회사 장부, 계좌 이체 내역, 가짜 영수증 등 모든 증거가 정리되어 있었으며 총 횡령 금액 3억 2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은 남편이 이렇게 회사 돈을 라고 경악했습니다. 불륜 증거도 있었고 준혁과 여자가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 문자 메시지 등이 모두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유전자 검사 결과였고 태아 DNA와 강준혁 DNA 일치율 0%, 친자 관계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여자애가 준혁 오빠 애가 아니라고 라고 소리쳤고 그럼 그 여자가 준혁 오빠를 속인 거잖아 라고 분노했습니다. 아버님이 어떻게 이걸 라고 궁금했지만 태수가 며느리를 위해 사람을 시켜 조사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숙의 탈세 증거가 있었고 부동산 거래 시 실제 가격과 신고 가격이 다른 증거, 명예 신탁 증거 등이 모두 있었으며 탈세 금액 총 5억 원 추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은 모든 서류를 보고 나서 소파에 주저앉았고 아버님이 이 모든 걸 준비하셨구나. 저를 위해 라고 감격했습니다. 동시에 나를 괴롭힌 사람들이 이렇게 더러운 일들을 했었구나 라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지은은 핸드폰을 꺼내 시댁에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당연히 안 받겠지. 이미 나를 버렸으니까라고 씁쓸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주도권을 쥐었어. 이 증거들로 나를 괴롭힌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어라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희가 방문을 두드리며 지은아, 괜찮아? 라고 물었고 지은은 소희야, 들어와.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소희는 방에 들어와 지은이 보여주는 서류들을 하나씩 보며 헐. 이게 뭐야? 유언장, 100억, 횡령, 불륜, 친자 아니라고 라고 계속 놀랐습니다. 지은아, 이건 대박이야. 너 이제 부자야. 응. 그리고 이제 복수할 수 있어. 복수? 어떻게? 지은은 결연한 표정으로 먼저 변호사를 찾아가야겠어. 유언장 집행하고 준혁 오빠 횡령으로 고소하고 명숙 어머니도 탈세로 고발할 거야 라고 말했고 소희는 좋아. 나도 도와줄게. 그들한테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자.
라고 응원했습니다. 지은은 가방 안에 명함을 꺼냈고 법무법인 변호사 김민석이라고 적혀 있었으며 뒷면에는 지은 씨 연락 주시면 모든 법적 절차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강태수 회장님의 부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은 아버님이 변호사까지 준비해 주셨구나 라고 감격했고 즉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저는 한지은입니다. 강태수 회장님께서 라고 말하자 변호사는 지은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라고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갈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2시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은은 거울을 보며 이제부터 새로운 한지은이야.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아. 나를 괴롭힌 사람들한테 제대로 복수할 거야 라고 다짐했습니다. 10년 동안 억눌렸던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고 지은의 역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후 2시 지은은 소희와 함께 법무법인을 방문했고 고층 빌딩 20층에 위치한 사무실은 고급스러웠으며 강태수 회장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라고 새삼 깨달았습니다. 리셉션에서 한지은 씨 오셨습니다라고 말하자 직원은 네,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안내했습니다. 변호사 김민석 45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지은을 맞이하며 지은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태수 회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라고 인사했고 지은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이라고 대답하며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장님께서 모든 서류를 정리해 주셨군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석은 서류들을 하나씩 검토하며 유언장. 완벽합니다. 공증도 되어 있고 횡령 증거. 이 정도면 형사 고소 충분합니다. 불륜 증거. 그리고 친자 관계 부정. 이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탈세 증거. 국세청에 제보하면 즉시 조사 들어갈 겁니다라고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지은 씨, 이 증거들로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싶으세요? 지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먼저 유언장을 집행해 주세요. 그리고 준혁 씨 횡령으로 고소하고 명숙 씨 탈세로 국세청에 제보해 주세요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석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라고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네, 저는 10년 동안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이제 제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민석은 서류를 정리하며 지은 씨, 참고로 강태수 회장님 재산이 총 200억 정도인데 50%면 100억입니다. 상속세 내고 나면 약 70억 정도 받으실 겁니다. 라고 설명했고 지은은 70억 이라고 중얼거리며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횡령건은 형사 고소하면 준혁 씨는 최소 3년에서 5년 징역형 받을 겁니다. 탈세건도 명숙 씨는 추징금에 벌금 그리고 징역형 집행유예 정도 받을 겁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혼 위자료 청구하시겠습니까? 준혁 씨 불륜과 학대 증거가 있으니 최소 2억 정도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위자료도 청구해 주세요라고 대답했고 민석은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소희는 지은아, 넌 이제 완전 부자야. 70억? 라고 흥분했지만 지은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소희야, 나는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세상에 알리고 싶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 변호사는 즉시 움직였고
먼저 유언장을 들고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명숙과 준혁은 변호사가 찾아오자 무슨 일이세요? 라고 의아해했고 민석은 강태수 회장님의 유언 집행을 위해 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언? 무슨 유언? 민석은 유언장을 테이블 위에 펼치며 회장님께서 전 재산의 50%를 며느리 한지은 씨에게 상속하셨습니다라고 통보했습니다. 명숙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소리쳤고 준혁도 말도 안 돼. 아버지가 왜 이혼한 며느리한테? 라고 당황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3개월 전에 작성되었고 변호사 입회하에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유효합니다. 이건 무효야.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어. 민석은 냉정하게 회장님은 유언장 작성 당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으셨고 완전히 정상이라는 진단서가 있습니다. 이에 제기하셔도 소용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명숙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100억을 그한테 라고 중얼거렸으며 준혁은 이건 말이 안 돼. 우리가 진짜 자식인데 라고 항의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여러분께 각각 25%씩 주셨습니다. 불만 있으시면 법적으로 다투셔도 되지만 이기실 가능성은 0%입니다. 민석은 유언장 사본을 남기고 일어서며 그리고 한 가지 더 준혁 씨 회사 횡령건으로 내일 검찰에 고소장 제출됩니다라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준혁은 뭐 횡령? 라고 놀라며 외쳤고 민석은 3억 2천만 원 횡령, 증거 다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변명은 검찰에서 하세요. 민석이 떠난 후 명숙과 준혁은 패닉 상태가 되었고 이게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왜 그한테? 라고 명숙이 소리쳤으며 준혁은 엄마 횡령건은 어떻게? 나 감옥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떨며 말했습니다. 닥쳐. 내가 생각 좀 하게. 명숙은 급히 태수의 방으로 갔고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왜 며느리한테 재산을 줘? 라고 소리쳤습니다. 태수는 휠체어에 앉아 조용히 당연한 일이야. 지은이는 진짜 며느리였어. 너희는 아니었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뭐? 10년 동안 지은이를 괴롭힌 대가야. 이제 받아라. 태수는 냉정한 눈빛으로 명숙을 바라봤고 명숙은 당신 정말 라고 말을 잇지 못했으며 태수는 그리고 명숙 너도 조사 받을 거야. 탈세 라고 추가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탈세 당신이 어떻게 해? 나는 다 알고 있었어. 너희가 얼마나 더럽게 살았는지. 명숙은 완전히 무너졌고 당신 우리를 배신한 거야.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태수는 배신. 너희가 먼저 배신했어. 지은이를 그리고 나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명숙과 준혁은 긴급 가족회의를 했고 어떡하지? 유언장은 무효화시킬 수 없어. 횡령건도 증거가 있다면 라고 준혁이 패닉했으며 명숙은 일단 변호사 선임해야 해. 그리고 지은이한테 협상을 시도해야 해라고 말했습니다. 협상? 엄마, 우리가 그렇게 지은이 괴롭혔는데 협상이 될까요? 해봐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 명숙은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지은은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은아, 어머니야,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오해를 풀고 싶어라는 내용이었지만 지은은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은은 소희의 집에서 민석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지은 씨, 유언장 통보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검찰에 횡령 고소장 제출하고 국세청에 탈세 제보도 할 예정입니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지은 씨, 시댁에서 연락 올 텐데 절대 받지 마세요. 협상하려고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은은 창밖을 보며 이제 시작이야. 나를 괴롭힌 사람들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될 거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소희는 지은아, 후회 안 해? 그래도 10년 동안 같이 산 사람들인데. 라고 물었지만 지은은 후회 없어. 그 사람들은 나한테 단 한 번도 미안하다고 말한 적 없어다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민석 변호사는 약속대로 검찰에 준혁의 횡령 고소장을 제출했고 국세청에 명숙의 탈퇴 제보도 했습니다. 검찰은 증거가 확실하네요. 즉시 수사 개시하겠습니다라고 답했고 국세청도 조사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통보했습니다. 오후 3시 준혁의 회사로 검찰 수사관들이 찾아왔고 강준혁 씨죠? 횡령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라고 통보했으며 준혁은 뭐 지금? 라고 당황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가운데 준혁은 수갑을 차고 끌려갔고 이게 현실인가? 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명숙의 집에는 국세청 조사관들이 찾아왔고 조명숙 씨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로 조사하러 왔습니다. 라고 통보했으며 명숙은 탈세, 말도 안 돼. 라고 부인했지만 조사관들은 증거 다 있습니다. 협조해 주세요라고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은은 민석 변호사로부터 지은 씨, 준혁 씨 검찰 조사 시작했고 명숙 씨도 국세청 조사받고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받고 고맙습니다. 변호사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지은은 이제 그 사람들도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게 될 거야라고 생각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의 첫 단추가 끼워졌고 이제 시댁 사람들의 몰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혁은 검찰 조사를 받으며 완전히 무너졌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사 돈을 횡령한 건 맞습니다. 라고 자백했으며 검찰은 3억 2천만 원 5년 동안 계획적으로 빼돌렸네요. 이건 중범죄입니다라고 통보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하겠습니다. 검사님, 제발, 저는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 당신 이혼했잖아요. 그리고 불륜 상대와 재혼한다고 하셨죠? 준혁은 할 말을 잃었고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며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준혁은 구치소로 이송되었고 이게 다 그 지은이 때문이야. 라고 원망했지만 자신의 잘못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즉시 준혁을 해고했고 횡령범을 계속 고용할 수 없다며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으며 준혁의 사회적 평판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대기업 부장 횡령으로 구속이라는 기사가 언론에 나왔고 준혁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준혁이가 믿을 수 없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한편 명숙은 국세청 조사를 받으며 제가 실수로 신고를 잘못한 것뿐입니다. 라고 변명했지만 조사관은 실수? 10년 동안 계속 실수하셨어요? 이건 명백한 고의 탈세입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총 탈세액 5억 원, 추징금 10억 원 나올 겁니다. 그리고 형사 고발도 검토 중입니다. 10억? 그럼 저는 파산이에요. 그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 명숙은 완전히 패닉했고 급히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변호하기 어렵습니다라는 답변만 들었으며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추징금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명숙은 지은에게 직접 찾아갔고 소희의 집 앞에서 지은아, 나 좀 만나자.
라고 소리쳤습니다. 지은은 창문으로 내려다보며 어머니 라고 중얼거렸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소희가 지은아, 내가 나가서 쫓아보낼까? 라고 제안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나가볼게. 지은은 밖으로 나가 명숙과 마주했고 명숙은 지은아, 제발 고소 취하해줘. 라고 애원했습니다. 지은은 냉정하게 어머니 10년 동안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라고 물었고 명숙은 그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라고 사과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미안하다고 안 하시더니. 지은아, 제발. 나는 추징금 10억 내면 파산이야. 집도 팔아야 해. 지은은 그건 어머니가 탈세한 대가예요. 당연히 받아야죠 라고 냉정하게 대답했고 명숙은 지은아, 너 정말 이럴 거야? 우리가 10년 동안 가족이었잖아 라고 호소했습니다. 가족? 어머니는 저를 가족으로 대하신 적 없어요. 하녀로 대했죠. 명숙은 할 말을 잃었고 제발 준혁이라도 석방시켜줘. 애미가 애비한테 라고 애원했지만 지은은 준혁 오빠는 횡령범이에요.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은아, 넌 정말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었어?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지은은 돌아서며 집으로 들어갔고 명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지만 지은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지은아, 괜찮아? 라고 물었고 지은은 응, 괜찮아. 이제 더 이상 저 사람들한테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준혁의 불륜 상대 여자는 준혁이 구속되자 즉시 연락을 끊었고 오빠 미안해요. 나는 범죄자랑 결혼 못해요라는 문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준혁은 구치소에서 나를 이용한 거였어. 라고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주 후 민석 변호사는 지은에게 지은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라고 전화했고 준혁 씨 1심에서 징역 4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명숙 씨는 추징금 10억 원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습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식, 유언장 집행 완료되어서 지은 씨 계좌로 70억 원 입금됐습니다. 지은은 핸드폰으로 계좌를 확인했고 잔액 70억 원이라는 숫자를 보며 70억? 정말? 라고 실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2억 원도 준혁 씨한테 받아냈습니다. 재산 압류해서 강제 집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지은은 전화를 끊고 소희에게 소희야, 나 이제 진짜 부자야. 라고 말했고 소희는 축하해. 지은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라고 기뻐했습니다. 며칠 후 명숙은 추징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았고 고급 주택에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으며 이게 다 그 지은이 때문이야. 라고 원망했지만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도 명숙 씨 탈세로 망했다며? 라고 수군거렸고 명숙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준혁은 교도소에서 면회온 명숙에게 엄마, 나 여기서 어떻게 지내? 4년이나. 라고 울먹였고 명숙은 차마 준혁아, 엄마가 항소할게라고 위로했지만 변호사는 항소해도 이길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라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한편 태수는 지은에게 전화를 걸어 지은아, 잘 됐니? 라고 물었고 지은은 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덕분에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라고 감사했습니다. 다행이다. 지은아,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아버지 소원이야. 네, 아버님,
꼭 행복하게 살게요. 그리고 지은아, 명숙이랑 준혁이한테 너무 미안해. 내가 제대로 교육 못해서. 아버님, 그건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태수는 고맙다. 지은아, 너는 천사야.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고 지은은 아버님, 건강하세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완전히 무너졌고 준혁은 교도소, 명숙은 파산, 태수는 지은에게 미안해하며 혼자 남았습니다. 지은은 이제 복수는 끝났어.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살아야겠어라고 다짐했습니다. 한 달 후 준혁의 불륜 상대였던 여자 박미선 28은 다른 남자와 결혼했고 SNS에 행복한 사진을 올리며 드디어 진짜 사랑을 찾았어요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명숙이 이를 보고 저가 우리 준혁이 이용하고 라고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은은 민석 변호사로부터 지은 씨, 박미선이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는 소식 들으셨죠? 라는 전화를 받았고 네, 들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석은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박미선이 임신했다고 했던 아이, 준혁 씨 아이가 아니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 있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게 왜요? 그 검사 결과를 준혁 씨한테 알려줄까요? 자기가 속았다는 걸 알게 하는 거죠. 지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그래요. 알려주세요. 준혁 오빠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대답했고 민석은 알겠습니다. 제가 교도소로 서류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혁은 교도소에서 변호사로부터 봉투 하나를 받았고 강준혁 씨, 이거 확인해 보세요 라는 메모와 함께 유전자 검사 결과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서류를 펼쳐보고 친자 관계 0%, 뭐? 라고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미선이가 임신했다고 했던 애가 내 애가 아니라고? 준혁은 완전히 충격받았고 그럼 미선이가 나를 속인 거야? 다른 남자애를 내 애라고? 라고 깨달았습니다. 준혁은 급히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번호가 바뀌었고 SNS도 차단되어 있었으며 저 완전히 나를 이용한 거였어. 라고 분노했습니다. 내가 지은이랑 이혼하고 미선이랑 재혼한다고 했는데 그 애가 내 애도 아니었어. 그럼 나는 뭐야? 준혁은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고 지은이 내가 정말 미안해 라고 후회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준혁은 독방에서 머리를 감싸쥐고 내가 모든 걸 잃었어. 아내, 직장, 자유, 재산, 그리고 사랑도 라고 울먹였습니다. 명숙도 이 소식을 듣고 그 박미선, 우리 준혁이를 완전히 속인 거였어. 라고 분노했지만 결국 준혁이가 바람피운 건 맞으니까. 라고 씁쓸해했습니다. 명숙은 지은에게 전화를 걸어 지은아, 미선이가 준혁이 속인 거 알았지? 그러니까 준혁이도 피해자야. 좀 봐줘. 라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준혁 오빠가 속았든 안 속았든 저를 배신한 건 사실이에요. 지은아, 제발. 어머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지은은 전화를 끊었고 명숙의 번호를 차단했으며 이제 정말 끝이야라고 결심했습니다. 한편 박미선의 진실은 더 충격적이었고 민석 변호사가 추가 조사한 결과 박미선은 원래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었고 그 남자아이를 임신했는데 그 남자가 가난해서 준혁 씨를 목표로 접근한 겁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완전히 계획적인 사기였네요. 네, 박미선은 준혁 씨가 부유한 집안 출신이라는 걸 알고 접근했고
임신 사실을 이용해서 이혼하게 만들고 재혼해서 재산을 노렸던 겁니다. 하지만 준혁 씨가 횡령으로 구속되니까 바로 다른 남자한테 갔네요. 맞습니다. 박미선은 진짜 남자친구와 결혼했고 그 아이 아빠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은은 준혁 오빠가 완전히 노란한 거네요 라고 말했고 민석은 네, 그래도 준혁 씨 자업자득이죠. 바람 피운 건 사실이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사실은 곧 명숙에게도 전해졌고 명숙은 우리 준혁이가 그렇게 철저하게 이용당했다니 라고 허탈해했습니다. 명숙은 교도소로 면회를 갔고 준혁에게 준혁아, 미선이가 너를 완전히 속인 거였어. 계획적으로 라고 말했습니다. 준혁은 알아요, 엄마. 나는 정말 바보였어요. 라고 고개를 숙였고 지은이를 잃은 게 제일 후회돼요. 지은이는 10년 동안 나한테 헌신했는데 나는 라고 울먹였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준혁아. 알아요. 내가 모든 걸 망쳤어요. 준혁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기 시작했고 지은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고 중얼거렸지만 지은은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준혁은 교도소에서 지은에게 편지를 썼고 지은아, 나 준혁이야. 이제 와서 편지 쓰는 게 너무 뻔뻔하다는 거 알아. 하지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쓴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10년 동안 너를 사랑하지 않았고 존중하지 않았고 배신했어. 나는 정말 최악의 남편이었어. 미선이가 나를 속였다는 걸 알았어. 그 애는 나를 이용했고 나는 바보같이 속아서 너를 잃었어. 이제야 깨달았어. 너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도 알아. 너는 이제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어. 나 같은 쓰레기는 잊어버려. 다만 한 가지만 알아줘. 나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 매일 밤 내 생각하면서 울어. 행복해, 지은아.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마이너스 준혁이가. 편지는 지은에게 전달되었고 지은은 편지를 읽으며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라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소희는 답장할 거야? 라고 물었지만 지은은 아니, 답장 안 할 거야. 그냥 끝낸 거야 라고 대답하며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래도 준혁이 반성은 하는 것 같네. 반성해도 용서는 안 돼. 10년 동안 나를 괴롭힌 건 변하지 않으니까. 지은은 창밖을 보며 이제 정말 끝이야. 과거는 잊고 미래를 봐야겠어라고 다짐했습니다. 6개월 후 지은은 70억 원의 재산으로 자신이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항상 베이커리 카페를 하고 싶었어라고 소희에게 말했고 소희는 그럼 해. 돈도 있잖아. 라고 격려했습니다. 지은은 강남 한복판에 200평 규모의 고급 베이커리 카페를 오픈했고 이름은 지은에스 가던이었으며 인테리어는 유럽풍으로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지은은 직접 제빵 학교를 다니며 기술을 배웠고 이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뿌듯해했습니다. 오픈 첫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여기 빵 정말 맛있어요. 인테리어가 너무 예뻐요. 사장님이 직접 만드신다고요? 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지은은 감사합니다라고 웃으며 인사했고 이게 진짜 내 인생이구나라고 행복했습니다. 카페는 대박이 났고 SNS에서 입소문이 나며 강남 핫플레이스 꼭 가봐야 할 베이커리로 소개되었으며 연예인들도 찾아왔고 방송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지은은 바쁘지만 행복했고 1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것보다 훨씬 좋아라고 웃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한 남자 손님이 왔고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라고 주문했으며 지은은
네, 잠시만요라고 대답하며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남자는 지은을 보며 사장님, 혹시 여기 직접 운영하세요? 라고 물었고 지은은 네, 제가 오너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여기 정말 멋져요. 감사합니다. 남자는 자신을 소개하며 저는 정민우라고 합니다. 근처에서 건축사무소 운영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고 지은은 아, 건축가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민우는 네, 이 카페 인테리어 보고 반했어요. 정말 잘 만드셨네요 라고 칭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인테리어에 신경 많이 썼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고 민우는 혹시 시간 되시면 저랑 식사라도 할까요? 라고 제안했으며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좋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레스토랑에서 만났고 민우는 지은 씨, 이혼 경력 있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네, 힘들었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고 민우는 저도 이혼 경력 있어요. 5년 전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지은 씨 마음이 조금 이해돼요. 이혼 후에 다시 일어서는 게 얼마나 힘든지. 민우 씨도 힘드셨겠어요. 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지은 씨처럼. 두 사람은 공감대를 형성했고 자주 만나기 시작했으며 3개월 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지은을 진심으로 아꼈고 지은아,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혼자서 이렇게 성공했잖아 라고 칭찬했으며 지은은 민우 씨 덕분에 더 행복해요 라고 웃었습니다. 한편 태수는 지은의 성공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지은아, 잘 됐구나. 아버지, 정말 기뻐. 라고 전화로 말했고 지은은 아버님, 다 아버님 덕분이에요. 아버님이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됐어요 라고 감사했습니다. 지은아,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계속 행복해라. 네, 아버님, 꼭 행복하게 살게요. 태수는 그리고 지은아, 내가 곧 갈 것 같아. 라고 말했고 지은은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놀랐습니다. 태수는 병이 악화됐어. 의사가 몇 달 안 남았다고 라고 말했고 지은은 아버님 제가 찾아뵐게요 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 후 지은은 태수를 찾아갔고 태수는 많이 야위어 있었으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님 라고 지은이 부르자 태수는 지은아 왔구나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왔어요. 고맙다. 지은아 너를 다시 볼 수 있어서 지은은 태수의 손을 잡으며 아버님 정말 감사했어요. 아버님이 저한테 해주신 모든 것이라고 말했고 태수는 아니야. 지은아 너한테 미안해. 10년 동안 괴롭게 해서 라고 사과했습니다. 아버님 아니에요. 아버님은 유일하게 저한테 잘해주신 분이에요. 지은아 너는 진짜 착한 며느리였어. 아버지 자랑이었어.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고 태수는 지은아 새 남자친구 만났다며 잘 생겼니? 라고 물었으며 지은은 웃으며 네 아버님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다. 지은아 이번에는 행복해야 해. 네 아버님 꼭 행복하게 살게요. 태수는 그럼 아버지 안심이다. 라고 말하며 눈을 감았고 지은은 아버님 푹 쉬세요 라고 말하며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한 달 후 태수는 세상을 떠났고 지은은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명숙과 준혁 가석방도 있었지만 지은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지은도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지은은 태수의 영정 앞에 절하며 아버님, 편히 쉬세요. 저는 아버님이 바라시던 대로 행복하게 살게요라고 약속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지은은 민우와 함께 카페로 돌아왔고 민우야, 아버님이 나를 정말 아껴주셨어라고 말했으며 민우는 나도 아버님께 감사해 지은이를 내게 준비시켜 주셨으니까라고 위로했습니다. 1년 후 지은과 민우는 결혼했고 결혼식은 성대했으며 많은 하객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신부님 정말 예쁘세요. 이렇게 행복한 결혼식은 처음 봐요. 라는 칭찬이 쏟아졌고 지은은 저 정말 행복해요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우는 지은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지은아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라고 약속했으며 지은은 나도 민우를 평생 사랑할게라고 대답했습니다. 소희는 지은아 진짜 축하해.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라고 눈물을 흘리며 축하했고 지은은 고마워. 소희야 내가 없었으면 못 이겨냈을 거야 라고 포옹했습니다. 결혼 후 지은은 카페를 3개로 확장했고 지은에스 가든은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베이커리 체인이 되었으며 연 매출 100억을 넘겼습니다. 지은은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고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족이에요라고 말하며 복지도 최고로 챙겼습니다. 지은은 자선사업도 시작했고 가정폭력 피해 여성지원재단을 설립해 자신처럼 고통받는 여성들을 도왔으며 저도 10년 동안 고통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요라고 말하며 위로했습니다. 지은의 재단은 매년 수백 명의 여성을 도왔고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 명숙은 파산 후 작은 아파트에서 근근히 살고 있었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식당에서 설거지 알바를 했으며 이게 다 지은이 때문이야. 라고 여전히 원망했지만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3년 만에 가석방되었고 출소 후 일자리를 구했지만 횡령 전과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아무도 고용하지 않았으며 결국 택배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부장에서 택배 배달부로 라고 허탈해 했지만 이게 내가 받아야 할 벌이야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준혁은 택배를 배달하다가 우연히 지은의 카페 앞을 지나갔고 화려한 인테리어와 많은 손님들을 보며 지은이 정말 성공했구나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카페 안에는 지은이 밝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고 옆에는 민우가 함께 있었으며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준혁은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고 중얼거리며 고개를 숙이고 가버렸고 지은은 준혁을 보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나는 모든 걸 잃었지만 지은이는 모든 걸 얻었어. 이게 정이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2년 후 지은은 임신 소식을 민우에게 알렸고 민우야, 우리 아기 생겼어. 라고 기쁘게 말했으며 민우는 정말 지은아 라고 환호하며 지은을 안아 올렸습니다. 9개월 후 건강한 딸이 태어났고 이름은 태은이었으며 태수 아버님의 태자와 제 이름 은자를 따서 지었어요 라고 지은이 설명했습니다. 아기를 안고 지은은 태수 아버님, 제가 정말 행복해요. 아버님이 바라시던 대로 살고 있어요 라고 중얼거렸고 민우는 아버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위로했습니다. 5년 후 지은은 서울에서 가장 성공한 여성 기업인 중 한 명이 되었고 지은에스 가든은 전국 20개 지점으로 확장되었으며 연 매출 500억을 기록했습니다. 지은은 잡지 인터뷰에서 저는 10년 동안 학대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아버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셨고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성 여러분,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를 잡으세요. 지은의 이야기는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나도 지은 씨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주었으며 지은은 강연도 다니며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어느 날 지은은 우편물을 받았고 발신인은 강준혁이었으며 편지를 열어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아, 나 준혁이야. 5년 만에 편지 쓴다. 내 성공 소식 들었어. 정말 축하해.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지금 택배 배달 일하면서 근근히 살고 있어. 하지만 후회는 안 해. 이게 내가 받아야 할 뻘이니까. 다만 한 가지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 정말 미안해. 10년 동안 너를 괴롭힌 것, 배신한 것,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너는 최고의 아내였고 나는 최악의 남편이었어. 행복해, 지은아.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그리고 태은이한테도 좋은 아빠 되어줘. 나는 아빠 자격도 없었지만 내 남편은 분명 좋은 아빠일 거야.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축하해.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마이너스 준혁이가. 지은은 편지를 읽고 민우에게 보여줬고 답장할 거야? 라고 민우가 물었지만 지은은 아니, 이제 정말 끝이야.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라고 대답하며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10년 후, 지은은 이제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여성 기업인 중 한 명이 되었고 지은의 가더는 해외까지 진출했으며 일본, 중국, 미국에도 지점이 생겼습니다. 지은의 순자산은 1,000억을 넘었고 자선 사업도 계속하며 수천 명의 여성을 도왔습니다. 딸 태은이는 10살이 되었고 건강하고 밝게 자랐으며 엄마 나도 커서 엄마처럼 성공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했고 지은은 그래, 태은아, 넌 뭐든 할 수 있어라고 격려했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지은을 사랑했고 지은아, 나는 매일 내가 있어서 감사해라고 말했으며 지은은 나도 민우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은 태수의 묘지를 찾아갔고 아버님, 저 정말 행복해요. 아버님이 저에게 주신 기회로 이렇게 성공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태은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민우도 저를 정말 사랑해줘요.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없었으면 오늘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지은은 묘지 앞에 꽃을 놓고 절을 했고 아버님 편히 쉬세요. 저는 계속 행복하게 살게요 라고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은은 우연히 택배 배달하는 준혁을 봤고 준혁은 많이 늙어 보였으며 수염도 희끗희끗했고 허리도 굽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차를 세우고 준혁을 바라봤지만 말을 걸지는 않았고 저 사람도 나름대로 벌을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혁도 지은의 차를 봤지만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고 지은아,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은 집에 도착해 민우와 태은이를 안아주며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했고 민우는 나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편이야 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일기장을 꺼내 이렇게 썼습니다. 15년 전 나는 시댁에서 노예처럼 살았다. 10년 동안 학대받고 무시당하고 배신당했다. 하지만 시아버지 태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서류 가방 하나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처음에는 복수만 생각했다. 나를 괴롭힌 사람들에게 똑같이 돌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진짜 복수는 파멸이 아니라 성공이라는 것을. 나는 성공했다. 사업도 가정도 인생도. 준혁과 명숙은 몰락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고 나는 내 삶을 산다. 태수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주신 기회로 저는 이렇게 행복합니다. 마이너스 한지은. 지은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그 중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났으며 아버님이시겠죠? 라고 중얼거렸습니다.